그날 밤, 운명처럼 시작된 공포. 그날은 동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의 여름, 시험이 끝냈다는 회만단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었죠. 친구 2명과 저는 근처의 주점에 모여 한참을 묵고 떠들며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고민에서 해단된 듯 그 마음은 우리에게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라마 축제는 생각보다 일찍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고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택시는커녕 인적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냥 산길로 지름길로 가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술 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진 우리는 대구 내곽에 위치한 자취방까지 산을 넘어가기로 했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런 폭우, 그리고 사라진 친구. 산길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퍼붓는 듯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특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장대비였습니다. 한참을 끼다 점심을 차려보니 이상하게도 우리 곁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길 어디 갔지? 설마 중간에 집으로 간 거 아냐? 비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를 찾을 여유도 없이 계속 산을 걸었습니다. 10분이면 끝날 거리였지만 이미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죠. 길은 낯설고 주위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산, 낯선 집, 그 안의 불길.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우리 몸은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체온마저 떼약히고 있었습니다. 어디라도 피해야겠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다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반침집이었습니다. 물은 녹슬고 철망은 엉켜 있었으며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죠. 우리는 물을 밀고 마당을 지나 현관 앞으로 다다랐습니다. 현관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끼덕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km 물든 집 안, 그리고 속삭임. 집 안은 낡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식 배결등이 하나 천장에서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보이는 건 믿기 어려운 광경이랍자. 벽도, 문도, 바닥도 마치 피로 덮인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관뚜껑처럼 보이는 나무 판자가 어그러져 있었고 그 위에도 붉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들려온 던 여자의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어디선가 반복되는 그 말소리는 안방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린 채 주인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계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오직 말소리뿐. 신부는 화가 났는지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그러나 방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옷가지와 도구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은 켜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목소리는 분명 그 안에서 들렸던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담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방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야. 그 소리에 친구는 다시 방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불빛 칠해진 벽만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유, 다 죽여버릴 거야.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바로 그때 백열등이 꺼졌습니다. 모든 불빛이 사라졌고 우리는 정신없이 짐을 빠져나와 산길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탕물은 우리를 감싸 안으며 미끄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도망쳤고 겨우려 마을 입구로 내려와 다시는 그 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 다시 나타난 그 친구. 며칠 후 우리는 사라졌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왜 그냥 갔어? 우리는 따지면 물었지만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먼저 가는 줄 알고 그냥 돌아왔어. 그의 말에 뭔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등 뒤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기운. 그의 어깨 위로 누군가의 손이 올라와 있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여자, 그리고 등 뒤의 손.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다? 그 말이 들려올 순간 그 방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기웃듯 서 있던 친구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등 뒤로 노란 매니큐어를 바른 하얀 손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 안은 골려있고 친구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장면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단한 지불의 분노까지 느낀 저는 친구의 팔을 퍽 때렸습니다. 야, 미쳤어? 친구가 노래나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왜 자면서 실실 웃어? 징그럽게. 그러나 친구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난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진정이 필요했던 저는 반대를 한 대 키우니라 방금 겪은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반대를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리를 떨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했습니다. 이윽고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학교 오기 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좋게 헤어진 게 아니다. 그 말투는 어딘가 떨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마 죽었어? 친구는 고개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기만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다. 그 한마디가 어쩐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둘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3. 군대 이후 다시 시작된 악론. 시간이 흘러 저희는 바짝 군대를 다녀왔고
복학 후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밤새도록 술잔에 기울이 던진 누가 먼저 낼 것도 없이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말이다. 그 여자, 내가 본 것. 친구는 중얼거리던 말에 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내 친구들을.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3명이나 죽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친구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친구의 어깨 위에 얹어져 있었는데 그 손톱엔 노란 매니큐어가 선명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라? 그때 들었던 말.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 곁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날 제게 나타난 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다. 진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친구는 연락이 뜸찼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사진 속의 그 여자도 결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화 객실 속 붉은 커튼의 짐실 7잔 중 낯선 호텔에서 그날은 지칠 대로 지친 하루였습니다. 집안 출장을 마치고 호텔 객실로 들어온 저는 샤워 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중 문득 시선이 커튼에 머물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얀 커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바람에 살짝 움직이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이 커튼의 붉은 얼룩 피곤이 몰려오고 책은 어느새 손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는 찬이다. 다시 커튼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커튼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얼룩. 처음에는 매부 불빛이 비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은 점점 커졌고 마치 피가 번지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저는 일어나 커튼을 향해 달려갔고 그 순간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바닥에도 옷에도 침대 위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온 방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전구. 놀란 저는 기명을 참으며 복도로 달려나갔고 프런트에 있는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반님, 키투성이에라. 직원은 차분한 얼굴로 대묻습니다. 고객님,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니신가? 그의 말에 저는 담아냈고 자신의 옷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서 방을 확인해 보시자. 그러나 손을 잡은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요. 그 방은 제발 그 방만은 보지 마세요. 그의 표정은 반절했고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머리가 반쯤 부서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말을 걸었자. 제4화 전투화를 찾는 감사. 그날의 제사 그리고 이상한 짐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가 죽었던 초소로 향했습니다. 상경, 이름 석자로 불리던 그 친구는 내무반에서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늘 남을 먼저 챙기던 인물이었습니다. 초소 앞에는 그가 좋아하던 냉동식품과 담배 몇 개비, 그리고 군복 위에 정성껏 쌓은 제사 음식이 놓였습니다. 밤새는 약하게 살지 말고 단하게 사가. 소대장은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막사, 이상한 인기척. 반직이었던 저는 이른 새벽까지 근무를 마치고 오전 내무반으로 들어와 오침을 취했습니다. 오후 2시쯤 후임이 점심을 챙겨줬지만 피곤한 몸 때문에 그냥 라며 쫓아냈습니다. 잠이 다시 들 무렵. 덜커덕. 누군가 관물대를 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관물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하는 거야? 시끄럽게. 귀찮고 짜증이 났던 저는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대답.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찾는 게 있어서요. 전투하다 없어요. 이더 못 찾으면 저도 못 다. 들려온 목소리, 그리고 그 이름. 잠결에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그 순간 낯익은 반등 선면이 들려왔습니다. 상견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몇 달 전 스스로 샘을 만함한 그 상병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순자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켜고 관물대 쪽으로 다다랐습니다. 관물대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전투화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복관님의 투정 변화. 소봇바람으로 함정반으로 달려간 저는 편복관님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미칠 사람 취급하던 편복관님도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대원들이 모두 집합했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전투화를 찾고 있었다고? 혹시 그때 전투화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밝혀진 진실과 사과의 제사. 한 달쯤 지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병이 가장 아꼈던 전투화를 한 고참 선임이 몰래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역한 그 선임은 군생활 내내 문제를 일으키던 인물이었고 그 전투화가 마음에 들어 슬쩍 챙겨버렸던 것이죠. 행복관님은 전역한 선임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사과하고 가라. 그날 다시 초소 앞에 모였습니다. 그 고참은 전투화를 되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떠나도 돼. 그날 이후 초소에서 이상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들었던 흐느끼는 목소리와 이더 못 찾으면 저도 못 다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제5화 나를 데려가려 했던 그것들. 2일 유리문 너머의 그림자. 나는 모레 20대 후반의 주부이자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엄마다. 하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있다.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 조회나 지나서야 출생 신고를 했던 나. 그 때문인지 나는 어릴 적부터 가위에 물리고 이상한 것을 자주 보곤 했다. 내가 6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사를 겸항했다. 그곳은 오래된 한옥 구조의 단하고 주택이었고 집 안엔 유리로 된 출입문이 있었다.
그 유리문 너머로는 밤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텅 빈 어둠이 나에겐 언제나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첫날 밤 어머니의 옆에 꼭 붙어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두운 도읍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리고 맑고 첨아한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다야, 잠깐만 나와봐. 언니가 선물 줄게. 아다야, 이리 나와봐. 그 목소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맑고 또렷했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나를 더욱 떨게 만들었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밤새도록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일 밤 찾아오는 악몽. 다음날 아침 나는 도모님께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하지만 도모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셨다. 이사 첫날이라 낯설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방위에 눌렸고 때로는 대낮에도 혼자 잠들려 하는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집에서 보낸 10여 년의 시간 동안 편안하게 잠든 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쩌면 그 집터 자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어린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어머니의 당. 시간이 흐르고 나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 시점에 어머니는 자그만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일을 안 하신 동안 나는 학교 대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지내야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진통으로 밤새 고통을 호소하셨고 나는 그 곁에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으르렁거리는 개, 그리고 들려온 큰 목소리. 깊은 잠에 빠질 무렵 동네 개들이 미친 듯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이 동네의 모든 개가 짖고 있는 듯한 소음이었다. 심지어 멀리 철길을 지나는 지차 소리까지 심심하게 들릴 정도도. 그날따라 촌달이 이상할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집에서 치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출입문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와 동시에 쿵! 누군가 문을 세 차례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웃인 고모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때 들려온 목소리. 이야, 어서 문 열어.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단다. 이번엔 꼭 널 데려가야 해.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릴 적 유리문 너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아버지의 등장,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공포. 그 순간 아버지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TV를 켜시며 말씀하셨다. 오늘따라 동네 개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와 동시에 개들의 짖는 소리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누우신 순간 다시 그 모든 소리가 되살아났다. 지금 있는 거 다 알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어서 나와. 나는 떨리는 몸을 도려잡고 밤이 새도록 눈도 감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에게 털어놓은 짐실. 날이 밝고 아버지께 조심스레 간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개 짖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어. 다른 건 못 들었는데? 그날 이후에도 그 집에서 나는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속삭임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시달려야 했다. 그 짐을 떠날 때까지도 그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집이 유리문 너머에는 항상 누군가나 서 있었던 것 같다. 제7화 전 남자친구가 간이에 눌리며 본과 3년 전쯤 나는 유학 중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빠른 편이었고 현지에서 다니던 어학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같은 반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취미도 비슷한 편이라 금세 친해졌다. 특히 나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다.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이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이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반의 남자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재미로 보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말이 왠지 진지하게 들려서 그 이후엔 조심하려 했지만 그래도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포기하지 못했다. 1. 수상한 날씨 그리고 불면의 밤. 그날은 유난히 이상한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이상하게 습하고 우울한 기온이 반겨났다. 마치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몸과 마음을 눅눅하게 만드는 그런 날씨였다. 나는 평소처럼 남자친구의 자취방에 놀러갔다. 우리는 자주 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늘 보던 전마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를 재생했다. 그날따라 남자친구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중얼거리며 침대에 먼저 누웠다. 나는 조용히 드라마에 몰입했다. 화면 속에서 흐르는 음산한 배경음과 긴장감 넘치는 서사에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가 본 것.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도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자기야, 괜찮아? 그러자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봤어. 거기 있었어. 그가 입을 열었다. 뭐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너 그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창문 쪽 네 뒤에 누가 있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의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얀 옷 입은 여자였어. 머리는 길고 그 여자다. 너를 쳐다보고 있었어. 점점 깊어지는 공포.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나는 그 밤 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둡고 조용했던 방 안. 커튼은 닫혀 있었고 창문은 닫힌 상태였다. 그럼에도 누군가 창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고?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손으로 팔을 감싸쥐며 떨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아직도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초점을 잃고 있었다. 자기야.
그냥 안몸이었을 거야.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분명히 그를 여자다. 너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쳐다보며 웃었어. 깨지지 않는 안몸.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자주 안몸에 시달렸다. 잠에서 깨어나 기명을 지르기도 했고 침대에서 몸을 떨며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 여자다. 또 왔어. 이번엔 내 귀에 속삭였어. 나는 더 이상 드라마를 볼 수 없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했고 그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꿈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나 혼자서 이걸 이겨내야 할 것 같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 속엔 이미 그날의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전 남자친구가 다리에 눌리며 본 것 후반. 나는 그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음에도 남자친구를 억지로 설득해 함께 공포 드라마를 보기로 했다. 그는 평소처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진짜 재미있어. 이건 꼭 봐야 해. 괜히 무서운 거 아니야. 그날 우리가 함께 본 드라마 내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다시 밤에 학교를 찾은 고등학생 커플. 조름한 복도를 걷던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씩만 덩그러니 복도 위를 걷는 귀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놀라서 고개를 드는 순간 천장에는 나머지 선반신이 마치 거꾸로 매달린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나는 몸을 움츠리며 소리 없이 소름을 느꼈고 남자친구는 내 옆에서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등이 왠지 모르게 더 작아 보였고 나는 갑자기 뒤이게 괜한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결석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고 나는 반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의 집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그는 여전히 잠든 상태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깨웠다. 그러자 그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새벽부터 가위에 눌려서 거의 잠을 못 잤어. 그는 원래부터 공포물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공포물을 보면 반복해서 같은 귀신에게 가위에 눌리곤 했다며 그렇기에 무서운 것을 일부러 피한다고 늘 말해왔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가위에 눌렸다. 옆으로 몸을 돌린 그의 시야 끝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발목이 보였다고 한다. 눈앞에서 서서히 천천히 다가오는 그 발목은 분명 현실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리려 했고 단수히 몸을 움직이던 순간 천장을 올려다본 그는 그날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드라마 속 귀신과 똑같은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허리가 천장에 붙어있는 여자 귀신이 팔을 휘저으며 그를 향해 받아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나는 종종 공포 영화를 보았고 그도 별다른 내색 없이 받아주었다. 그는 나를 설아있기에 쳐놨던 것일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떠났고,
나는 그저 사람이 싫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쌍둥이 오빠들과 만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연히 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왔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제 헤어졌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그라 전한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다. K, 발이 눌렸을 때 말이야. 천장에 허리가 붙은 여자 비순이 계속 손을 뻗어서 자기를 잡으려 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침맞던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었다. 나는 그때 드라마나 그의 품에 스며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비심의 손이 K 머리끝에 닿았을 때 그 비심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더래. 쌍둥이 중 다른 오빠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기도 힘들었을 거라. 발이 눌릴 때마다 나타나는 그 비심 얼굴이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었다더라. 그러니까 비심의 얼굴은 나였다.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날까지 그는 내가 아닌 비심의 얼굴을 본 것이다. 나는 그와 왜 헤어졌는지를 지금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 조용한 시골 마을 산기슭을 따라 자리한 작은 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삶의 찌를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그 세월 때문이었을까. 몇 년 전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기억을 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껐는지 잊거나 밤을 지어놓고는 밤이 없는지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낮에는 멀쩡하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저녁 무렵부터 서서히 자신을 잃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누군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으로 변해버렸다. 그 시간은 평균 3시간. 하루 중 20시간은 또렷한 정신이었기에 일 부부는 오히려 더 힘들었다. 차라리 하루 종일 그러시면 내가 옆에 붙어서 간호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그렇게 속으로 한탄했다. 일, 오심한 평일, 위험한 선택.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남편은 트럭을 몰고 새벽에 시장에 나갔고 며느리는 할머니께 손주를 맡긴 채 근처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다. 낮에는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셨던 터다. 아이를 맡기는 일은 종종 있던 일이었다. 2시간이면 돼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 할머니는 손주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게나마 웃음을 지으시며 아직 늦게 본 손주를 아끼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챙겨 짐을 나섰고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2시간쯤 흘러 있었다. 이 끔찍한 짐실. 짐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반겼다. 수고했구나.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곰고 끓여놨다. 며느리는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소떼를 산 기억이 없는데 본폭을 좌우뚱하며 보호프로 들어갔다. 솥에서는 김이 펄펄 튀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 진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조실스럽게 솥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솥 안에는 그녀의 아기가 있었다. 응급실의 기록. 나는 그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긴급 호출이 들어왔고 실려온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붉게 물든 천 위에 놓인 형체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의무 기록을 작성해야 했고 그 앞에서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훈련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혼절한 상태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날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다. 신의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그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산비탈 마을 매관에서 농사를 짓고 트럭을 몰아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할머니는 밀집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자식. 그 자식도 자식이 아내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정신은 흐려졌고 현실과 기억 사이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손주를 아꼈다. 하지만 정신이 흐려지는 그 순간 그녀는 아이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단 몇 시간의 혼란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느 날 조용히 시작되어 소리 없이 끝이 났다. 다음 이야기 예고. 그리고 이제 믿기 힘든 실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어느 네타이 여성. 단순한 오해로 인해 경찰에 잡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후 6년 7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던 그녀의 실화. 잊기 어려운 제10화. 한국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로 이어집니다.